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사 오펜하이머의 토픽 선정 소식에 소폭 상승했던 엔비디아가 칩 수출 제한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AI 반도체인 H20 규제를 단행하며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분기 손실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시총 1조 달러에 도전할 것이라 밝히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연간 매출을 800억 달러로 늘려 차후 2030년까지 1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미국 기업 시총 18위에 해당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중국 당국이 보잉 구매를 금지함에 따라 보잉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일 블룸버그가 중국 정부의 자국 항공사들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에 추가 인수 중단 지시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의 대중 관세 145%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관세 불확실성 우려에 안전자산 매력이 부각되며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화가 부각되면서 금이 달러 투자자들의 대안으로 작용했다 해석됩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23% 이상 상승하며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락폭이 깊지는 않았었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경제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수입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0.1% 깜짝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관세였습니다. EU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중국과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장중에는 흐름이 좀 괜찮았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이제 H20과 관련해서 수출 통제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허가 조치를 좀 받으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잠시 후에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내년 국무부 예산을 50% 정도 삭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행보 속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 ETF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상황 속에서 룸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얼마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키워드 잡고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국무부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의외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50% 국무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사실상 거의 외부로 쓰는 예산을 거의 다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고정비가 한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0%밖에 내년도 예산을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했는지 좀 보시면 유엔이라든가 나토나 이런 데 지원 예산을 거의 중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도 이제 회계년도에 어떤 국무 예산을 전년 대비 50% 정도 삭감하는 방법을 이제 검토 중이고 지금 거의 이제 실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해당 계획 예산을 좀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국제기구에서 유엔이라든가 나토에 등의 거의 전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고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했고요. 교육, 문화, 교류 예산 중에서 풀브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장학 예산이라고 우리나라도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예산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이 예산도 중단했고요.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으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단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거의 삭감한 상태고요. 글로벌 보건에 관한 예산도 대부분 중단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지진이라든가 특별하게 이제 자연재해가 갑작스럽게 생긴 경우 외에는 일부만 유지하고 그 외에는 다 유지하고 이제 삭감한 상태라서 이게 다 거의 다 삭감한 상태라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USAID라고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폐지했고 고용 및 임금을 또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이제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잔여 예산 중에 200억 달러를 이제 국고로 환수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도 못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게 되고 그 대신에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억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미 배분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로 쓰게 됩니다. 요게 돼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치 외교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건 거래 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민주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규범이 아니라 가치 외교가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메리칸 퍼스트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이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짜 지원이 없다라는 방식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무부, 국방부 외교의 이제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돈을 빼서 힘의 외교인 어쨌든 국방부로 이제 힘을 이제 이동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질서의 어쨌든 운영자라는 이런 이미지에서 어쨌든 자신들이 이해 중심의 협상가라는 이미지로 되는 것 같아서 거래가 가능한 유지하는 미국이라는 이런 입장이 정체성이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교력이 무기화라는 어떤 협력의 선택화라는 이런 측면이 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이렇게 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리더십이 이제 방식이 리더십이 약간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자 질서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양자 거래로 약간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공공재 국가에서 어쨌든 전용 사용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왜 이렇게 좀 약간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약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래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자손들에게는 썩 좋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엘리트 담론에 대한 어떤 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존의 어쨌든 질서를 파괴해서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협약을 탈퇴해서 이런 게 어쨌든 오바마에 대한 반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좀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WTO라든가 뭐 WHO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존의 어쨌든 정치라든가 엘리트가 만든 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질서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훼손한 질서를 약간 부르는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깨트려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국무부 예산을 좀 없애야 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약간 미국의 자발적 패권이라든가 이런 걸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해야 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권위 강화라든가 주권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질서를 재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은 기업을 운영해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려는 본능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CEO 대통령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자신을 이윤 중심의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국가는 꼭 아메리카 인스트루먼트 약간 국가가 약간 미국의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돈 내지 않는 나토는 필요가 없다. 한국, 일본, 독일도 약간 주둔을 하려면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조는 투자고 이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트럼프는 국가 외교 군사 개발을 철저히 ROT,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는 생각을 꼭 하는 것 같아서 ROI라는 생각을 꼭 하는 것 같고요. 국내에 약간 외부 투사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외부 갈등이 내부 통제의 어떤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민자라든가 무역 적자국이라는 이런 것들을 갈등을 일으켜서 내부에 약간 이런 걸 일으켜서 국내 결집을 약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석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석탄이라든가 있고 이런 게 약간 시대에 약간 반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걸 해야 약간 내부의 어떤 약간 리버럴 벨트라든가 이런 러스트 벨트 같은 것들을 약간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유권자들에게 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의 패권 유지가 아닌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자신들에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규범이나 가치 대신에 힘과 이해관계를 약간 기반을 질서를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리더가 아닌 거래의 우위자로서 약간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산의 50%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정 비용이 한 30%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라도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향후에 이제 글로벌 협력 모델들은 어떻게 변화를 좀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이제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지각 변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쨌든 국제 리더십이 헤게모니가 아닌 기존의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형님의 리더십이 아닌 협상자로 약간 전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 모델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전후 질서를 약간 설계자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약간 이런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제를 어쨌든 규칙을 제정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약간 리더십이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주권국가 하나로서 이제 딜을 주도하는 약간 실리적 조종자 역할을 좀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게 약간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나토의 분담금을 압박하거나 한미 어떤 약간 방위비를 협상하거나 WTO를 자금을 중단하거나 뭐 파리 협정을 탈퇴하면서 약간 딜을 협상하는 약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우크라이나 이제 광물 협상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으면 무조건 도와줄 텐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깨트리거나 이제 미국의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약간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인데 약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 외교가 보편 가치보다는 전략적 거래를 하는 것 같아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한 발 물러나는 약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외교는 민주주의의 인권이라든가 자유의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보편 가치를 내세웠다면 지금은 트럼프 2기의 모델은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가치보다는 거래를 중심으로 한 외교 재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무기 거래라든가 탈레반의 직접 협상이라든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같은 거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약간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인권보다는 원유, 약간 민주주의보다는 안정, 동맹보다는 조건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약간 이런 미국의 모습을 좀 보면서 가치가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보시면 예전에 미국이 푸틴을 직접 상대하거나 김정은을 상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독재자도 직접 만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약간 그러면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약간 중국과의 거래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인 협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중국과의 관세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마쿠의 턴키 방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진핑과의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안정을 좀 꿈꾸는 것 같아서 질서 유지에서 위험 분산자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질서 유지자 모델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미국이 이제 해외 주둔하면서 안보를 보장해주고 무역 자유화를 질서를 유지했다면 트럼프는 약간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둔은 약간
대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약간 돈을 지불하라든가 외교보다는 억지력을 강화하라든가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약간 거부하는 모습이고 중동과 아시아의 어떤 병력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만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개입보다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제한적 군사 지원을 하겠다. 약간 이런 모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협력도 약간 다자주의보다는 약간 양자로 직접 협상을 하는 약간 이런 모습에서 기존에 WTO라든가 뭐 IMF라든가 나토 등이 다자주의 틀을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 협상을 했다면 직접 협상을 합니다.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제 직접 자신이 직접 협상을 하는 거죠. 상호 협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익의 양자 협상을 전환한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는 글로벌 리셔플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 부담을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신에 미국이 선택 기준으로 자국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계를 재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 국무부 예산 50% 삭감이라는 이슈 속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론 오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를 타겟팅해서 테슬라 매장에 불을 낸다든지 이렇게 개인이 단독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키워드가 론 오펜더였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외로운 늑대나 단독으로 네네.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미국상에서 론 오펜더가 많이 증가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폭력이 증가하는 배경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 사회 심리적 디지털 구조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게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상징적인 인물을 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 초만 해도 미국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사이버 트럭들이 이제 LA에 요금 폭탄 테러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뉴올리언즈의 폭탄 테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 고립과 정체성 상실이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고립된 생활이라든가 공동체 해체라든가 인간관계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소속감이 결여가 되면서 개인 내 분노라든가 외로움이 증폭되면서 많이 생겨났고요. 고립된 개인이 사회의 특정의 엘리트를 자신의 파괴를 이제 하면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생겼고요. 머스크 같은 인물이 테크노의 자본주의 상징이 되면서 특권 계층이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테슬라를 불태우면서 세상이 나를 볼 것이다라는 식의 상징적 복수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고요. 디지털 생태계가 이제 알고리즘을 급진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X라든가 텔레그램이 비주류의 서브컬처 콘텐츠를 음모론을 극단적으로 많이 시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고리즘이 자신이 보는 것들만을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반복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신이 이게 보통 이제 약간 소수화되거나 뭐 약간 특정화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특정화된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반복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증 편향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많은 로닉 오펜더들은 범행 직전에 레딧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X 같은 플랫폼에 이제 분노를 증폭시키면서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은 실제로도 혼자 했지만 생각은 정당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지를 받고 나는 어쨌든 영웅시하게 되고 정당화하면서 온라인에 갇히게 되면서 이건 당연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정치나 경제나 소외감의 대리복수심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상층 붕괴라든가 자산의 양극화라든가 아니면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시대가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머스크라든가 베조스라든가 저크버거라든가 같은 인물에 대해서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어떤 자들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폭력이 사실은 불공정한 체계에 대한 응징이라고 연계지어서 이게 폭력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과 같은 약간 이런 행위로 느껴지면서 어떤 정의라는 표현으로 생각이 되면서 나는 실패했지만 그들을 해치는 행위 순간만큼은 이 체계를 흔드는 약간 어떤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정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테러 조직이 해체되면서 또 분산형 공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게 과거에는 테러나 정치 폭력이 약간 조직에 의해서 약간 많이 됐으면서 뭐 알카에라든가 IS라든가 자생적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런 조직이 이제 해체되면서 요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화되면서 요런 조직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이런 조직은 약간 감시하는 체계가 약간 흐트러지기 시작했으면서 이런 흐름에서 단독 범죄가
비용 없이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분산형 공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론리 오펜더가 더 이상 예외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어떤 디지털 시대의 폭력 양상이 아닌가라는 신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엘리트에 대한 체제 신뢰가 이제 상실화된 것도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론 오펜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배후 없이 단독 범행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이전에 이 구조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미국 사회에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구조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소속감에 대한 붕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사회의 극단적인 게 이제 미국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소속감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땅이 넓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나는 어디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사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동체의 중간 조직이 많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간의 어떤 중류층이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루트 없이 고립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남성 청년층, 우리도 이제 MZ 세대의 어떤 남성 청년층이 많이 고립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레딧이라든가 이제 디스코프라든가 이제 포체인 같은 데인데 이런 데 많이 가다 보니까 유일한 정체성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어쨌든 약간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분노가 처음으로 소속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감이 사회적 연대의 해체가 되면서 개인의 탈중심화가 되고 극단적인 자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경제적 무기력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 우리나라도 많이 심각해지는데 실질적 임금이 어쨌든 되고 비정규화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기술 대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신들이 무기력화되면서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됐다는 증거가 되고 교육비라든가 어쨌든 의료비라든가 주료비는 상당했지만 사회 이동의 사다리가 많이 붕괴됐습니까?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각합니다. 예, 요게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에 러스트벨트라든가 뭐 어페트 체인이라든가 이런 탈 지역의 어쨌든 커뮤니티가 경제적 고립을 주고요. 감정적 고립이 되면서 정치적 급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 문제가 되면서 경제적 희망이 실종이 되고 분노의 내면화가 되면서 무기력 외면화가 되면서 폭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런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젊은 남성층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사회가 보듬어 줘야 되는데 사회가 이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표현의 단절도 좀 있습니다. 내 분노를 대변할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적 조직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엘리트화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비주류 계층은 사실 더 정치에 투명해지고 있는데 요거 투표하지 않는 분노 계층이 요거에 대해서 론리 오펜더가 그 정치의 표면의 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조적 문제는 정치 대리자의 실종이 직접 행동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도 속하지 않은 이 디지털 극화된 생태계가 알고리즘화되면서 내 분노를 강화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라든가 틱톡의 페이스북의 플랫폼 알고리즘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지털 시장 속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오히려 고립감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LA 카운티 재정 위기 보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1월 산불과 또 성폭력 보상 문제, 더불어서 연방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터지면서 파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이렇게 전례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2기의 좀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연방 기금을 약간 정치화하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LA 카운티는 유난히 약간 이제 재정 위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전통 위기가 있는데 약간 이게 민주당 지역에 강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2기의 어떤 행정부가 만들어낸 연방과 지방의 붕괴의 징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벌 주는 연방으로의 어떤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 예산권을 정치로 무기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LA 카운티는 이민자 보호라든가 어쨌든 환경 규제라든가 성소수자 권리라든가 이런 피난 지원 등에서 대립하는 어떤 진보의 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폭력 피해 보상 예산을 어쨌든 한 10년간 몇 조를 지금 지원해줘야 돼요.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봉봉 지원 삭감이 좀 있습니다. 이 봉식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 충성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가시화가 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는 정치 보복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성이 좀 많습니다. 행정연합체에서 근간을 흔든 선례이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시민을 보호하는 어쨌든 구조적인 어쨌든 선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민영화의 어떤 신호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산불이 났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처음에 처음에 됐을 때 이게 발표가 났을 때 트럼프와 이제 주지사가 대립하게 됐습니다. 뉴섬 지주사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약간 계속 대립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뭐 음모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LA 카운티가 산불 피해나 이주민 셀터라든가 보호소라든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대부분 삭감이 되거나 지연이 됐습니다. 그 결과 카운티가 민간 보험사라든가 대형 병원 재단이든가 사설 보험 지원에서 의존하는 구조가 나타났고요. 결국 요게 트럼프 2기 신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약간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정말 힘들게 됐고요. 이게 파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위기가 좀 있고 재난 대응이라든가 공공의료나 피해 보상이 시장 논리에 만약에 맡겨지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사실 서비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는 약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가 약간 시험대에 올리는 게 아닌가.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 나의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약간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약간 대학 길들이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도 하버드의 어쨌든 면세 조건을 오늘 발표하기를 이제 하지 않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방 기금을 끊거나 약간 면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산을 통한 체제와 정치적 모델링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이번 LA 카운티의 재정 위기를 경교성 쇼케이스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연방 정부의 어떤 지시와 가치를 협조하지 않으면 파산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다른 진보 성향의 주 카운티에게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는 향후에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일리노이주가 사실은 이 진보주의자의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의 약화라든가 어쨌든 재정의 어떤 종속화라든가 이런 구조가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연방주의가 이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걸 자랑하는 곳이고 이런 게 잘 돼 있는 곳인데 이런 게 정치의 어떤 보수화라든가 동질화라든가 이게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카운트가 만약에 파산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재정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 이게 만약에 이게 새로운 연방 질서를 이제 재편한다고 하면 충성에 따라 이제 자원을 나눠주는 중앙 집권식의 보복주의가 되는 시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경고음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방 예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학에서도 연방 지원금의 차등 지급 정책이 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대학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이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게 되면서 완전하게 이제 길들이기 현상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향후 이런 현상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충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해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연방주의 파괴의 서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각 주가 카운티가 자율적으로 정책 실험을 하거나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연방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방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각 주가 연방제라든가 이런 복지제라든가 좋은 것들은 다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고 세금을 그렇게 거두면서 사실은 나쁜 것들은 다 이제 연방의 어떤 주지사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방주의가 아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복지라든가 민영화의 사유가 이제 공공의 붕괴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사실은 공공 서비스를 위협받는다는 건 그동안의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했던 이런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의미를 갖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정부가 파산된다는 건 경고행의 통치의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기는 또 다른 주나 이런 곳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균일하고 충성에 기반한 권위주의의 어떤 모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메시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내 어떤 자원의 배분을 마저도 정치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의회가 아닌 대통령 주도의 어떤 국가 설계가 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행정의 탈중앙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학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차등 지급하면서 길들이게 하고 있다라는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석탄 부활 행정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실시했던 석탄 부활 행정명령, 일단 왜 실시한 거고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저는 실시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콤플렉스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청정 전력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체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일단 더 듭니다. 이걸 하면 제가 볼 때 퍼포먼스를 얼마 전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광부들 뒤에 세워놓고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거를 이제 실시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유해 에너지라든가 유해 가스라든가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고 해당 계획은 석탄 화력의 어쨌든 단계적 폐쇄와 신에너지 계획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이제 오바마가 실시한 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해제하고 이거를 다시 복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를 복귀하겠다는 생각인데 트럼프는 이런 이제 노동자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규정이다라고 하고 폐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석탄의 어떤 산업 발전을 연방 규제를 해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에너지와 안보를 어쨌든 규실로 전통 에너지를 복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석유라든가 가스 중심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면서 중동산 수입 에너지 의존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으로 국내 에너지를 우선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의 어떤 기반을 다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라든가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의 어떤 석탄 제철이라든가 산업 종사자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겠다. 라든 하면서 약간 요게 이제 약간 이쪽에 이제 일자리를 하면 약간 강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일자리를 찾아줄 사람은 나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상징화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과 약간 광산 커뮤니티를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합니다. 좀 이따 이제 중간 선거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지를 좀 받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석탄 수출, 특히 아시아 향해 있는 약간 재활성에 대한 무역 수지를 개선, 특히 이게 중국 쪽에서 받아들인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지를 좀 개선하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에너지 지정학적으로는 약간 오펙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특히 에너지에서 독립적 압박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후 외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후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파리 협정 탈퇴를 연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왜 지금이냐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급격한 ESG에 대한 이런 것들, 전기차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우파 에너지에 대한 반동과 결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잘 모르겠고 다만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다시 정의라는 것과 세계 질서, 에너지 질서를 다시 전환하려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도전과 기후 외교에 대한 어떤 미국 리더십을 반발하는 것, 그다음에 국내 사회 정의를 양극화시키려는 약간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미래 에너지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석탄 부활 행정 명령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약간은 미지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한 시대의 질서가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석탄 중심으로 복귀하는 정책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에 차지하는 게 10%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전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 세일 원유 확대를 통해서 조금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를 이중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이원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후 정책은 일단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싫어해요. 트럼프 정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탄소세라든가 ESG의 규제의 연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반의 투자 의혹이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기업이 어쨌든 글로벌 기후 협약을 탈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펙과의 어쨌든 연계보다는 자국 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석탄은 명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산업의 노동의 표심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펜실베니아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웨스트 러스트벨트를 강화하면서 당선된 게 강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석탄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를 약속하는 정치적인 강해서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것들 표심을 다시 한 번 더 결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기술 이전보다는 연방 정부의 우위에 대한 이런 게 좀 강해서 사실은 이런 게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수요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석탄 부활 행정 명령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AI 제국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벽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해서 짓고 하는 데 있어서 허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복귀 메시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가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20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제가 볼 때 히토류 때문인 것 같아요. 히토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겠다. 특히 일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 무기가 총을 만들어놨는데 총알을 못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히토류를 안 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일단 H20에 대해서 막은 것 같은데 이게 협상에 서로 지렛된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중국이 히토류 같은 존재고 히토류가 미국에서 이제 총알 같은 존재라서 서로를 막은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약간 차질을 좀 빚게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 기본적으로 H20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공장을 짓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짓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미중 기술 패권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공장과 인프라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AI 패권은 모델과 성능, 알고리즘, 데이터의 전쟁이었다면 제조 라인 확보와 이제 AI의 어쨌든 확보의 공급망 전쟁으로 이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2기의 산업 외교 정책의 중심의 평이 관세보다는 이제 공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기 때는 관세 제재의 중심의 전략이었다면 2기 때는 친트럼프 기업에서 보상형 산업 정책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권이 AI 인프라 주권으로 전략이 이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AI 공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의 어쨌든 중간 선거의 어떤 메시지가 미국에 다시 공장으로 하는 상징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발표는 이것이 다시 미국의 복귀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어게인이라는 메시지가 아마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발표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정치가 거기에 다시 올라타는 형국이고 미국 내 위권자들에게 첨단 발표의 어떤 귀환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텍사스가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스윙 스테이트 같은 공화당의 핵심주가 되면서 약간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AI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실제화되면서 미국이 AI의 국가 연구실, 공장, 안보로 확장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간 미국 내에서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반도체 칩스법을 이야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와라,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엔비디아 외에 AI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면 이제 내가 볼 때 하드웨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알고리즘보다는 공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AI는 이제 제조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모델이 이제 성능 중심이었다면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연구라든가 스타트 중심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칩, 슈퍼데이터, 인프라 때문에 제조, 건설, 인프라 기업이 AI의 어떤 중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TSMC, 인텔, 삼성, 마이크로, 하이닉스 같은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이 AI 중심의 핵심 플래닝이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약간 이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AI는 이제 국가 인프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가 AI 자주권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을 빼고 이제 자신이 AI 공급망의 블록화를 하면서 미국의 블록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외의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고요. 데이터 센터의 AI 어떤 블록화의 단지를 진화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를 외교 무기화하게 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H20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약간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기술 외교와 이제 우호국에 대한 블록 강화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기는 우호국에만 최첨단 AI 기술을 공유하는 약간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AI의 동맹국 모델을 강화하게 되는 것 같고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 등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협정을 맺고 칩 공장 유치 경쟁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AI 통제국 리스트를 해서 기술을 안 주게 되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이후에는 AI는 산업이라든가 안보 외교의 축으로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7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전해졌던 소식을 보면 H2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통제를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출을 할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한 6%, 6.3% 하락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전원 여성 우주 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우주 비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62년 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이 모두 여성이었는데 전원 여성이 참여한 우주 비행을 성공시킨 사례로 기록이 됐는데요. 팝스타 이티 페리, CBS 앵커 게일 킹 등 모두 6명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번 일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우주가 그동안은 엘리트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전환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63년 이때였던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렌티나 테레시코파 이후에 62년 만에 전원 여성이 이제 우주 여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복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만이 탑승한 이유는 이 임무가 단순한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주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정의를 흔드는 약간 정체성의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사라든가 ESA라든가 약간 스페이스X라든가 블루 오리진이 그동안 모두 여성 선발 기준의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주의 정책 언어라든가 이런 방식이 시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주의 기술의 무대는 모두가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기준이 경연장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들의 어떤 경연장이라든가 여성들을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약간 상징적인 것 같고요. 우주 관광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의 플랫폼으로 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미션은 NS-31이라는 미션인데 단순한 티켓 구매가 이제 유명인의 관광이 아닌 기획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공공의 메시지 전략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성의 리더십과 상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분들이기에 우주 안에 다양한 메시지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적인 목적을 떠나서 사회적 메시지를 가졌다는 거, 약간 여성의 어떤 젠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고 우주 비행이 이제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어떤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주 산업이 이제는 대중의 스토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학자 중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어쨌든 우주 산업 모델로 정착됐다라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우주 기술이 이제 경험과 메시지가 약간 그런 식의 어쨌든 전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무대가 된 게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주 산업은 이제 누구를 태우느냐의 어떤 그런 산업이 되면서 그 메시지는 과학보다 더 넓은 사회적 파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약간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루 오리진 관련해서 정체성 우주 시대를 열었다라는 키워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주 여행 산업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게 될까요? 이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서 정체성으로 가는 약간 이런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주는 새로운 사회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우주가 과학자와 기술자의 어떤 영역이었다면 이제 우주는 시민, 창작자, 활동가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상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주는 나는 우주에 왜 가는가라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방식으로 재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포용성의 비즈니스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라는 경쟁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상징성화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도 이제 여성 6명이 갔다는 게 상징성화되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버진 갈래기라든가 이런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성의 서사를 가진 게 이제 마케팅화되는 시대가 되면서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고요. 우주는 새로운 어떤 정치의 장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우주가 국가 모델이 아닌 정체성과 시민권이 많이 되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우주 거버넌스 체계가 되면서 NGO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제 우주 사회가 실험이 급증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주가 기술만이 완성되지 않으면서 이제 다양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6가지 경제 키워드 마지막으로 우주 비행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본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XRP가 반등세를 이어가며 2달러 초반대를 회복한 가운데 기술 분석가들은 최대 20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는 최근 1.61달러에서 반등해 2.14달러까지 상승했고 7일간 약 15%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2달러 종가 돌파가 추세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5달러, 나아가 두 자릿수 가격대 돌파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 분석가 돔은 1.96달러 지지선에서의 반등과 2.03달러 선에서의 VWAP 회복이 중요한 기술적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XRP는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1달러 부근에서 유동성이 집중되며 단기 조정 시 유동성 그랩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분석가 멜리우스는 XRP가 엘리어트 파동 W4를 마무리 중이며 W5에서 1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2026년까지는 최대 20달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월 이후 재무부 일반 계정 TGA를 통해 약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면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거시경제 분석가 토마스는 TGA 유동성 공급이 연준의 순유동성을 약 6조 3천억 달러까지 확대시켰다며 이는 비트코인 강세를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TGA는 정부가 연준에 보관한 자금으로 잔고가 줄어들수록 시중에 자금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2일 8,420억 달러였던 TGA 잔고는 현재 3,42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4월 말까지 총 6천억 달러 이상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암호화폐 트레이더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7월에서 8월 사이 사상 최고가인 13만 7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가 기술적 반등과 ETF 기대감에 힘입어 $150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솔라나가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며 강세 전환 신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97에서 반등한 솔라나는 $122 저항선을 돌파하고 현재 $132 선에서 안착한 상태입니다. 최근 7일간 상승률은 20%를 넘어섰는데요. 기술적으로는 50일 지수이동 평균선과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며 중기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MACD의 크로스와 함께 단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은 24시간 기준 3.15% 감소했고 펀딩비와 롱숏 비율도 하락해 단기 약세 심리가 감지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상승 촉매는 바로 캐나다에서 출시될 세계 최초의 현물 솔라나 ETF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여러 운용사의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50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200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116 지지선 이탈 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S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좀 끊임없는 이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가 기관의 좀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세졌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한미 무역 협상이 곧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 쪽으로 어제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예측가로는 코스피가 0.15%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좀 하락 출발하더니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0.06% 상승 출발하면서 좀 함께 갈 것으로 보이는데 멘토니 어제 우리 시장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이런 관망세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어떻게 시작할 것으로 보시나요? 계속해서 관망세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코멘트 드렸다시피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지수단이 아예 아랫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실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끝났다. 미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계가 풀려서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결국엔 만약에 관세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2,3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었다가 지금 V자 반등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2,450포인트를 회복하고 나서 현재 3일 동안 계속해서 단봉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은 시간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3일 연속 단봉의 양봉의 형태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끝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나마
아쉬운 것 중에서 또 다행인 점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컸다가 지금 그 매도세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거래대금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대금이 너무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 자체가 지금 2,500을 뚫고 2,600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거래대금은 휘발유라든지 디젤, 뭐 연료 같은 건데 이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에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시간 조정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거래대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2,450포인트 위쪽에서 버텨주려고 하는 힘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요즘에 포트를 짜셔가지고 코스피 대형주에서 수익을 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요즘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반대로 요즘 시장을 조금 더 즐기거나 요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붙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확률상으로도 더 높고요. 다만 코스닥에는 현재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는 정태주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정치 쪽을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주 말고 정책주들이 있거든요.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교육, 그다음 뭐 AI, 의료 뭐 이쪽에 대한 정책주들도 기업은 탄탄한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요즘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시장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수급이 많지 않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으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중국의 수출용 H20을 규제를 이제 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5%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좀 영향을 받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영향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엔비디아 H20을 원래는 이제 그 젠슨왕 CEO가 백악관까지 들어가가지고 백악관이 아니죠. 마러라고 리조트였나요? 거기서 이제 협상을 봐서 중국에다가 H20을 팔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이에요. 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정책도 약간 얼렁뚱땅 뒤죽박죽인 느낌이 난다라는 게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워서 아마도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 훈풍을 조금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H20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H20이라는 반도체 자체, 그 엔비디아 칩 자체가요. 블랙웰이라든지 루빈보다는 훨씬 더 한 4분의 1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별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H20이 매출의 한 19%, 18%는 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SK 하이닉스는 현재 H20이 주력이 아니라 앞으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블랙웰, 루빈 뭐 이런 칩들에 대해서 HBM 4세대, HBM 3E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주력이기 때문에요. 크게 뭐 장 초반에는 좀 눌려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가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큰 눌림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20 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좀 이런 타격을 받을까 했었는데 H20 관련해서는 좀 타격이 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기업은 뭐 HBM3E라든지 뭐 4세대 쪽으로 조금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0.2%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1% 하락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선 양시장이 지금 빠지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포착을 해보시면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화요일장도 반등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아직 우리 시장 잘 버텨내주는 모습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힘을 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끌어갔고요. 특히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편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지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초에 보여줬던 좋은 흐름과는 다르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하락하면서 2,472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710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88% 하락하면서 56,1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 이틀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갤럭시 S25 출시에도 1분기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에게 1위를 내줬다라는 점은 좀 아쉽기도 했었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대만의 TSMC가 초미세 공정 개발의 속도를 내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현재 마음이 좀 급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 2%대로 낙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17만 6,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HBM 판매 비중을 늘렸고 전체 D램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일본과 유럽 업체에게 1조 원 안팎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냈다는 좋은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9% 하락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까지만 해도 기아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대 낙폭 그리면서 18만 5천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미국 연방하원 의원 출신의 인물을 워싱턴 사무소장에 영입을 하면서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조금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만이 2%대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3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셀트리온은 0.3에서 9%가량의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유럽 방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아는 앞선 현대차와는 조금 다르게 아직까지는 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2%대 오름세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알테오제는 1.32% 낙폭이 조금 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HLB 어제는 그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37% 하락하면서 53,9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연일 잘 갔었던 로봇주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0.18%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파마리서치 보합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오늘 휴젤의 낙폭이 좀 깊은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장에서도 4% 이상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2분기부터는 미국향 추가 선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미국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시스도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도 0.4에서 7%대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0% 보합권에서 3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종목 없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HD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뭐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멘토님, 오늘 우리 시장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정도 좀 숨 쉬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2,450포인트 찍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 매일같이 올라가는 장이 없듯이 오늘 같은 날에는 어느 정도 조정 받아주다가 어제처럼 전략 후강의 장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미국이 지목한 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마 오늘 일본과 미국이 그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까지 또 진행을 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더 빠지지도 않고 더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거는 어저께 저녁에 나온 뉴스죠. 삼성전기의 그 MLCC 공급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콘덴서라고 하죠. 반도체의 짝꿍이라고 불리는 이 콘덴서 쪽에 대해서 매기가 좀 붙으면서 삼성전기가 시가총액 코스피 200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역시나 의료 AI, 아마 어제도 앵커님께서 좀 집중을 해주셨던 그런 테마긴 한데요. 셀바스 AI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의료 AI 쪽에 대해서 어떻게 매출이 잘 나와서 아니면 제품이 뭐 기가 막힌 베스트셀러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는 조기 대선 구도가 굳어지면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집합이 되는 게 있어요. 뭐 교육 부분이라든지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AI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집합이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되는 부분이 시장을 좀 이끌어준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약보합 상태로 0.14%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0.17%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 정치 테마주가 아닌 정책주 쪽으로 좀 몰아갔더라면 오늘도 약간은 좀 재미가 있는 좀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요, 오늘도 뭐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전략 후강의 시장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은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다. 물론 지금 10분도 지난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오늘도 현물 매도세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그래도 장 마감까지 우리 시장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코스피 200 상단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에서도 지금 4위에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지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 MLCC가 이제 비아디에 납품을 한다,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반도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품이다 보니까 비아디까지 이제 좀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 굉장히 또 좋은 뉴스일까요? 그렇죠. 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만드는 건 MLCC라고 하는 콘덴서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터치만 탁 해도 켜지잖아요. 네. 그 켜지는 거는 반도체가 해주지만 켜지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건 MLCC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삼성전기가 만들었던 MLCC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휴대폰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가 뭐냐? 일단 전기자동차, 비아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 삼성전기의 MLCC가 들어간다라는 건 현재의 없던 매출이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기가 만드는 이 콘덴서 MLCC라는 건 삼성전기가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세계 1위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TDK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 1위부터 3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TDK와 무라타는 일본 회사예요. 근데 앞으로 삼성전기가 이 TDK와 무라타를 조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가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면 현재 엔고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엔화가 비싸진다라는 건 결국엔 무라타와 TDK에서 만드는 MLCC가 결국엔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엔화가 비싸진다라는 건 지금 삼성전기가 이기지 못한 무라타를 기술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엔화가 조금 더 올라가고 앞으로 아마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 엔화가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을 거의 50% 장악하고 있는 이 무라타라는 회사의 점유율을 삼성전기가 앞으로 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굉장히 무서우셨을 거예요. 삼성전기가 원래 14만 원대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관세 전쟁 때문에 관세 여파 때문에 뭐 가전기기에 관세 내민다 하다 보니까 11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용기를 가지셨다면 앞으로는 저는 삼성전기의 움직임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MLCC 시장 점유율 1위 무라타 회사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엔고 현상에 따른 좀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시점 또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10% 감소했다라는 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단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데 네. 이런 대미 수출이 10% 감소다 하면은 조금 더 악재일까요? 뭐 이제 아침에 나온 뉴스긴 한데 대미 수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에 너무 많이 팔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섹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때린다 안 때린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심지어 어저께는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무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 그 포드나 GM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무관세를 좀 추진 중이다. 관세 유예를 할 것이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윗꼬리를 달고 쭈르륵 떨어졌어요. 장 초반보다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엔 완성차는 지금은 아직은 볼 때가 아니다. 내가 위쪽 단에서 물려있다면은 지금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건 맞지만 자동차 테마들이 많이 떨어졌네? 저가에서 매수를 해볼까라는 아이디어는 현재 자동차 섹터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이 섹터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보수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나마 좀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 테마주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면 이 정책주뿐만이 아니라 AI 관련해서도 산업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강세인 거고 앞으로의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의료 AI 쪽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의료 AI 쪽이 AI에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약간 신약을 개발할 때도 네. 임상 1상부터 3상이라는 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네. 실험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저번 주에 나온 미국 FDA에서 현재 동물 실험쥐 네. 그런 거를 금지를 하면서 의료 AI로 대체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달 전에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 네. 트럼프 대통령과 오픈 AI가 하는 손정희 회장님이 하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가장 꼬린 지점은 뭐냐면
의료 AI를 개혁하자라는 겁니다. 그 AI를 이용해서 의료, 그다음에 신약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AI 부분에 물론 뭐 챗 GPT 같은 LLM 같은 기술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효용성이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는 의료 AI 진단 플랫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면 뭐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가벼운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4대 병원에 진짜로 플랫폼을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FDA 승인이라든지 일본의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는 기업들로 가는 게 난데 그렇게 본다면은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앞으로는 시너지 내기가 좋다. 다만 오늘의 이 지금 인선정보라든지 유비케어가 올라가는 건 결국에는 테마성 때문에 이 종목이 가벼워서 올라가는 것 뿐이지 원래 진짜로 실력을 숨기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루닛과 뷰노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I 쪽에서도 의료 AI 쪽에서도 이런 종목들 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수요일이고 지금 눈치 보기 장세 또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어저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한번 이제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네.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두들겨야 돼요. 그러니까 돌다리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두들겨야지 지금 시장에서 뭐 이제 관세 끝났다 어제도 올라가고 그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또 올라가네 하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떨어질 때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요. 요즘처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의심을 더 증폭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도 면밀하게 좀 대응하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지금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일단 우리가 매집 관점에서 좀 바라봤다면 오늘은 그 매집한 종목을 약간은 관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아직은 조정이 장이다. 그것도 기간 조정이 장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좀 중심 잡기가 힘든 시장이니만큼 돌다리도 계속해서 두들겨 보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상황 봤을 때는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양시장에서 모두 빼고 있고요. 다행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 선물에서는 매수 찍혀 있습니다. 규모도 개장 대비해서는 소폭 이나마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랑 좀 같은 분위기가 장 초반에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어떤 느낌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억지로 올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다라는 면을 봤을 때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매도세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들 역시도 코스피에서 현재 200억대 이상 매도, 그리고 코스닥 또한 230억대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개인들이 조금 주도하는 이런 시장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미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4월 들어서 이제 뭐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3% 이상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내전 플러스권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주변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미국장이라든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안심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을 좀 본격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미국의 보잉이죠. 항공사 비행기를 중국 쪽에 이제 수입을 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이제 단순히 관세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으로 이제 번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나 특히나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이제 실적은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영향이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하반기에 어떻게 미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관세에 대한 경계감은 좀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혹시 또 모릅니다. 또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 또한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에서 뭔가 답을 안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그 소매 판매 지수가 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또 FOMC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에 따른 이제 경계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좀 깔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오후장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모두 이제 양매도 장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좀 개별주 위주로 오늘은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 달갑지는 않지만 정시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6월 3일 선거 전까지는 이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수급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조정이 뭐 20, 30%, 30, 40%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단타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손이 조금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뭐 상지건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정책주가 AI 쪽으로 좀 번지게 되면서 뭐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AI 관련주들도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좀 동전주인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은 잘못 좀 추격 매수하셨다가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일단은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시라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여전히 개별 이슈가 있는 특히나 뭐 삼성전기라든지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주도 업종이 조금 부재하다라고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200 상위단을 보게 되면은 삼양식품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쪽이 좀 강한데요. 음식료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될 때는 결국에 믿을 거는 이제 또 경기 방어주로서 식품 쪽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삼양식품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오늘 또 상위단에 올라와 있는데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는 여전히 높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PR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코스맥스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이제 GDP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이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 방산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쪽은 올해 하반기까지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EU랑 협상을 했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쪽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중국도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랑 협상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때까지 체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추가적으로 삼양식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편입 5월에 이제 MSCI 편입 예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화시스템까지 같이 주가 추이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조 원 정도 더 배정이 좀 된 상태고요. 내일은 이제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시장 오늘 좀 약한데 억지로 수급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올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주셨는데 그러면 오롯이 완전히 좀 시장의 방향이 상승 쪽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좀 필요하게 될까요? 우선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조금 영향권 밖으로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추경 2조 증액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별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매크로 환경에 더 크게 타격을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빠르게 좀 제거가 돼야지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뭐 예측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6월 이후로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뭐 임기 내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길어야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빠르면 이제 5월에서 6월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좀 다시 하게 되면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도 6월 달에 한번 또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시장은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제 콘텐츠 쪽에 앞으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 좀 다가오는 만큼 여당과 야당에서 AI 쪽에 대한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기업들이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결국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을 조금 끌고 가려면은 대외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같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뭐 코스피 한 2,800, 900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한두 달간은 우리가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좀 리스크 관리에 먼저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이런 방향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뉴스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6월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 지수도 상승 쪽으로 고개를 좀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히토류 쪽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중국
쪽에서 이제 보잉 항공기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어쨌든 이 미중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 계속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 히토류 수출이 통제될 경우 미국의 군사력에 위협이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쪽 보니까 오늘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한 4%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유니온 머티리얼도 1.6% 강세는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쪽이라 장 막판까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일기 때를 좀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히토류 수출 규제하고 그 뒤에 이제 기술까지 같이 규제했을 때가 관세에 있어서는 가장 무역 갈등에 있어서 가장 피크였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 때도 이번에 히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금지 조치가 같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거의 막판까지 왔다라고 비슷한 뉘앙스로 좀 파악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이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이제 조금 협박을 했던 부분들이 중국한테 농산물이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히토류를 꺼내 드는 순간부터는 미국도 타격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의 어떤 방산 무기는 대부분의 이제 중국의 정제된 히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이제 맞불 관세를 중국에서 놓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히토류라고 하면 중국 말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이제 국가들도 생산을 하지만은 미국에 필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정제된 히토류거든요. 근데 이 정제된 히토류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한 90% 이상 또 수출을 하고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기술에 대한 규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또 한번 태클을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20 같은 경우에 이제 중저가 이제 AI 가속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좀 수출을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의 한 14% 정도 가량을 차지합니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닌데 결국에 이거를 지금 규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 함부로 납품하지 말라. 우리 기술을 빼갈 수도 있다. 이런 의도로 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미국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타격을 받을 것이냐? 저는 결국에 이게 히토류가 열쇠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전쟁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인 유니온이라든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이런 이제 광물 자원 관련해서 히토류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상승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테마주들을 저는 단타 관점에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 30%, 40%, 50% 이미 급등을 했을 때 추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이런 테마주들은 고점 대비 눌렸을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니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2월 달에 한번 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중 관세 본격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결국에는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5,000원대까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제 고점 대비 한 20, 30%, 30, 40% 정도 크게 밀렸을 때 이렇게 한번 좀 건드려 보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오늘 또 뭐 20%, 30% 이상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여전히 이제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가능하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눌렸을 때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워낙 이제 위도 아래도 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이라서 차트가 약간은 좀 지저분합니다.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양봉이긴 합니다만 윗꼬리가 좀 길게 그려져 있고요. 6,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쪽 먼저 확인해 보면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1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4위에는 SK하이닉스가 함께 자리합니다. 오늘 의외로 외국인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같이 담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6% 넘게 빠졌죠. 앞서서 대표님께서 살짝 힌트 주셨지만 H20 다시 한번 중국 쪽에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 통제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말하라고 방문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나 했더니 일단은 뒤통수를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당연히 더 많이 빠집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3%대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못지않게 1.9%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외로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늘 LG엔솔은 약간 기관 쪽에서 러브콜 보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가 체크 같이 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의외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현대차를 담아가고 있는 부분, 한국전력도 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H20 수출 통제 기습 발표했고요.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는 6%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정도 분기 손실을 반영하게 될 거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시 이런 소식이 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끌고 와서 반도체 투톱으로 적용을 좀 해본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를 치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삼성이 좀 더 타격이 오히려 크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게 결국엔 이제 H20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통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H20에 대한 이제 HBM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이제 또 삼성전자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저는 오히려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저가형 메모리 특히나 이제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하이닉스보다는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낮다라는 점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뜯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H20에 대한 그 HBM 공급을 누가 하느냐를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감소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은 아니어도 간접적인 이런 타격도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밀리는 좀 이제 분위기죠. 근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그대로 좀 쫓아가는 이런 경향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마켓에서 현재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이 나오면서 하이닉스에도 이런 이제 어떤 우려감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반도체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AI 규제를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관세에 있어서 가장 또 자동차 다음으로 타겟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막상 실적을 열어보게 되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에서 굉장히 좀 예상보다 좋은 이런 실적들이 나왔고 또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이제 3분기 들어서 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이번 연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이상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모아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 쪽에 엄청나게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무슨 기술이 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우려들을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해소를 시켰던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가형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가형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성능이 안 좋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옛날 말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AI 쪽도 오히려 이제 가격은 싼데 기술은 거의 미국이랑 동등한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또 이제 메모리 쪽을 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 상황이 조금 기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 쪽에서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뚜렷하게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제 수익성 방어가 조금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모아 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뜯어보면 H20을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이 조금 더 높으니까 간접적인 타격은 당연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이 잘 반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숫자로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모두 다 낙폭을 키워갑니다. 저점 계속 낮춰가는 구간에 현재 놓여 있긴 합니다. 그럼 오늘 같이 담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현대차라서 어제 이제 부품 관세 유예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또 그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차트상으로 현대차도 그리고 기아도 모두 다 대미 투자 이야기 나왔을 때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어제까지만의 딱 반등 정도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했어야 했던 건가요? 네, 항상 이제 자동차 쪽은 정말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반만 믿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부품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 유예를 좀 시사를 했지만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현대차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 공장을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면서 뭐 IRA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퍼거슨이라는 하원 의원을 이제 앞으로 또 그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또 이제 임명을 했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앞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어떤 시황이 있어서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쥐고 있는 어떤 열쇠를 보게 되면은 그럼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조지아주 쪽에 이제 앞으로 공장을 좀 가동을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것도 저는 좀 단기, 장기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제 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 비용이 좀 증가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정확하게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물류 비용이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좀 구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의 주력인 SUV라든지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내에서 앞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량으로 하게 됐을 때는 또 이제 부품 단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조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얘기만 나오면 또 가장 먼저 출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좀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락폭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어느 정도의 조금 반등은 나온 상황이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일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자면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시세 분출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사실 PER이나 PBR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K 콘텐츠 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정책 모멘텀이 좀 같이 묻어 있긴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K컬처 산업 지정 관련해서 코멘트가 이틀 전에 나왔었고요. 세제 지원 혜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시장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입니다. 같이 봐도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AI 소프트웨어. 이쪽은 워낙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섹터기도 합니다. 여야 할 거 없이 공통으로 좀 주정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AI고요. 또 일부 인물들은 AI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비대면,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어제 이제 코멘트로 공약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사실 의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오늘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특히나 좀 쉬웠던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 현재 상한가에 묶여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도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MLCC입니다. 지금은 좀 살짝 MLCC 테마가 아래로 조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막 콘덴서는 6%, 삼성전기 무거운 종목도 3.5%대 강세 보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제 어제 삼성전기가 비아디를 뚫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MLCC가 이제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비아디는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성 뉴스로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도 3.17%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현재 꽉 찬 양음봉으로 그림 좀 그려져 있긴 하네요. 자,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일단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컨텐츠 특히 이제 K 컨텐츠라고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네. 특히나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하반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콘텐츠주들은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나 이제 제작사 쪽은 좀 눌리는데 웹툰 쪽 특히나 이제 수성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든 조금 중기 관점이든 한번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 콘텐츠를 보셔야 되는 좀 명확한 이유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또 이번 연도에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2017년도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 중국과 한국 간의 양국 교류가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뭐 공연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라든지 또 SNS 검열까지도 뭐 했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스탠스를 완전히 좀 유화적으로 좀 바꾸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관세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을 아군으로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장에게 또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제 그 시너지가 앞으로는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였던 만큼 이번 연도에는 본격적으로 진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비자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 이건 엔터주랑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수출량이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중국 내에서는 판매량이 2배 정도가량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얼마나 이제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앞으로 주가 양방이 좀 갈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그 미키 17이 또 이제 중국 전역에서 또 이제 개봉이 된 만큼 앞으로 이런 이제 콘텐츠주들의 어떤 인기가 중국 내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콘텐츠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뭐 엔터라든지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이제 그 웹툰 관련주도 좀 아울러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좀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웹툰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수출을 좀 증대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툰 쪽에서 하나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성 웹툰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또 지정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2030년까지 수출량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수성 웹툰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익성이 이제 가장 높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다른 웹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쪽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앱에 대한 어떤 운영비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0% 가까이 육박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성 웹툰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이제 웹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가장 높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플러스 알파로 정책 모멘텀까지 붙은 K 콘텐츠 관련주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하고 나서 여전히 약보합 수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에서는 매도 규모가 좀 커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개장했을 때는 매수였는데 이 매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